오늘 주제를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산의 대상과 범위에 관련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뭐 다 생략하고 대상과 범위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네요. 대상과 범위만 이야기하려니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울산 북부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는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좀 알아야 될,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개략적으로 울산 북부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은 2005년도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자고 이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던 게 99년, 98년 그리고 2000년 초반 이럴 때 이제 시민사회 진영에서 저 브라질 좋은 거 있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했고 뭐 군산 같은 데서는 조례도 한번 만들고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된 적은 없었고 2003년인가요? 4년인가 이제 광주에서 시작되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를 우리 지역의 이제 후보들한테 지자체 선거 때 후보들한테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울산 동구하고 북부가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진보적인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일환으로 울산에서 동구와 북부에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수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처음 만드는 과정부터 이제 시민사회 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연구회, 지금도 이제 예산연구회 부회장이긴 한데요. 그때도 연구회에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도래 만들 때부터 같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버넌스 형태로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고요. 위원회 구성은 뭐 다 비슷하실 텐데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회 있죠. 시민위원회가 있고 지역위원회가 있고 조정회의, 그다음에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제안하는 것과 당초 예산의 우선순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분야별로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20명에서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 북부는 큰 지역이 아닙니다. 울산에서도 좀 외곽에 있고 인구가 한 20만 조금 넘는 정도고 예산 한 3천억 정도, 3천 조금 요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렇게 크지 않은 자치구입니다. 부천시와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뭐 엄청나게 작겠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시민위원 구성 이런 것도 처음에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도 선에서 80명 정도 선에서 구성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위원회는 행정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행정동이 8개가 있습니다. 행정동 8개 2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 예산 발굴을 위해서 예산 토론회를 합니다. 찾아가는 예산 토론회인데 이게 어떻게 아파트 단위라든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가 도농복합지구입니다. 원래 이제 군 지역이 울주군이라는 군이었는데 거기가 울산시가 도시화되면서 이제 개발해 들어가면서 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마을 단위 마을에 가서 이제 토론회를 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위 주로 아파트 아니면 마을인 거죠. 신도시라든가 구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도심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럼 찾아가는 예산 토론회 이런 걸 통해서 예산 제안을 받고요. 그다음에 지역 토론회에서 그 제안받은 예산들 중에서 6천만 원 이하 소규모의 사업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예산안에 실리게 되는데 의회에서도 타치하지 왜냐하면 뭐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예산이 크지도 않는 건데 굳이 그 잘라서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의원님들도 뭐 딱히 손은 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결정된 예산 바로 바통과됩니다. 그 외에 이제 6천만 원짜리 이상 같은 경우는 구 전체 예산으로 해서 시민위원회 심의로 넘깁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토론회는요, 지역위원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위원회에서 그 분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정회의에서 조정회의는 구청장을 포함한 실국장에서 행정측에서 5명 들어오고 시민 측에서는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각 국부장 포함해서 5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총 10명이 구성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최종 예산안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회에서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행정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매겨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있고 대체로 보면 뭐 구청장 공약사나 구청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사업인데 이게 시민위원들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 갖고 이제 토론되고 심할 땐 굉장히 심하게 토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결정되면
예산 담당관실에 그걸 정리해서 의회로 넘기는. 기본적으로 45일 전에 넘겨야 되니까요. 저희가 11월 초쯤에 조정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연구에서는 조례 제정, 그 다음에 조례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진행했던 그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평가, 환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예산 교육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16강좌 정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로 보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3월달, 6월달, 5월달, 7월달인데 6월달 전까지는 이제 하긴 준비 과정이겠죠. 연구에서 올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예산 교육도 하고 어디 뭐 다른 동네 어디 있는가 벤치마킹 같은 것도 그 다음에 5월에서 7월달까지 8월 전까지는 의견 수렴이 되어야 예산 요구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월에서 7월까지는 차량을 마을 토론이니까 지역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과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예산을 제안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시행을 합니다. 그에 다양하게 뭐 여성 장애인 뭐 이런 예산 교육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장애인 예산 제안, 여성 예산 제안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바로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예산 제안을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다 토론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좀 평등한 예산 그리고 좀 가치 있는 예산을 만들자는 게 처음에 출발의 시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분과에만 분과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분과가 이제 이런 사회복지나 이런 예산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분과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충분히 수용이 안 돼서 좀 떼어내서 좀 이런 예산들 가치가 실현되는 좀 예산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분과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회의를 거쳐서 최종 예산이 끝나면 이제 성과 보고회는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성과 보고회 하면 거기서 평가하는 토론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울산국회 주민참여 예산제 범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크게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 범위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울산 북구 자체 지원으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비하고 매칭 펀드 되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뭐 제외되는 거겠죠. 국시비 지원 사업은 제외되고 국유로 하는 사업들이고요. 그 국유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뭐 인건비는 사실 국시비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되고 자산취득하는 경우도 단가가 50만 원 미만이거나 취득하는 자산이 300만 원 미만짜리는 또 빼고요. 그 다음에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계속 사업이나 법적인 업무 경비, 뭐 쓰레기 봉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종량제 봉투 이런 거 만드는 거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심의하지 않아도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제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에 해당되는 통계목을 보니까 재료비, 뭐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중에서 3070 03하고 02가 민간경상 보조하고 사회단체 보조국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307 02, 03이 사실은 좀 중요한 건데 그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회단체 보조심의위원회나 경상보조공단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요즘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하는 거, 시설비,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뭐 행사, 축제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계목,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북구 전체 예산 속에서도 제외되는 거 보면 이주 및 재해 보상금 이건 뭐 사고 나서 나가는 돈인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 지구를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 날 걸 예상해서 뭐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추경금이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전 이거는 뭐 교육청이나 뭐 이런 데 주는 돈인데 이건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돈이라서 굳이 뭐 저희가 심의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도 되게 전출금들 같은 게 법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뭐 자치구에서 어디 전출되는 돈 별로 없습니다. 광역 단위 같은 경우 광역시에서 대부분 다 하고 예산도 일반시와 자치구는 또 세목도 다르잖아요. 사실 서로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생월 받아야 나한테 돈을 주는데 그럴 만한 돈이 없어서 실제로 뭐 예산 이런 예산은 거의 없다고 실제로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그 자치구 전체 자체 재원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제외해서 이런 내용들 편성을 하고 있다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선순위 결정하는가 부분인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뭐 이렇게 활동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재원 전체를 한다니까 좀
그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9페이지를 보시면 그 지역위원회하고 1차 분과에서 제한된 예산들 하고요. 그 다음에 실과에서 편성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예산 요구서를 만들게 되죠. 그 예산 요구서 중에 아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2차 분과회의에 이렇게 식으로 올라옵니다. 엑셀로 해서 이게 심의자로 따로 있고 이만큼 책자로 보고 이제 방문하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어쨌든 최종적인 엑셀 파일로 올라오는데 여기 이제 4분과 겁니다. 보면 92건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경상경매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한 150개 정도 됐던 것들, 심하게는 200개 넘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제외 조금씩 제외 계속 사업 제외하고 뭐 제외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보면 여기 쭉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쭉 매겨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부터 이제 제외되겠죠, 사업에서. 그래서 보면 이 표를 보시면 사업 우선순위에 소관 부서가 있고 약간 잘려 있는데 분과위원회라고 이렇게 표에 보면 사업 우선순위 있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이렇게 순서를 매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좀 참고해 달라고 적어 놓은 것도 소관 부서에서는 근데 그걸 참고해서 참고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분과위원회에서 그 옆에 우선순위 이렇게 매기게 됩니다. 이렇게 매겨서 이제 예산부서에 주면 예산부서에서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안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예산을 만들 때 실가에서 100% 딱 100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100원에서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100원 들어가는 사업 110원 정도에서 그다음 뭐 심한 130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더 깎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건 예전에는 한 200% 가까이 들어오는 예산도 있긴 했었는데 최소한 100원 들어가는 사업이면 최소한 100원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시민위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이럴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근데 관례적으로 너무 이렇게 올려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체로 지금은 120%, 100%에서 120%, 100%에 딱 맞게 올리는 데도 있고요. 약간 더 올리는 데도 있고 왜냐면 예산부서에서 깠기 때문에 그런 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올라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뭐 현장 확인 필요하면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저희 3일 동안 위원회를 합니다. 그 3일 동안 확인 다 하고 해서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매겨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보면 제가 경상도 살면서 말이 좀 다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정부가 주도한 제도도 아니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제도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민참여 예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가 예산감시 운동에서부터 출발했던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게 예산감시하면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문제제기했던 게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던 예산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많이 했던 것들은 예산 요구서부터 공개해라. 라는 것에 심의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그리고 예산 낭비를 막기 책임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 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 요구 운동 이런 것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산 요구서 같은 것들 봤어야 되는데 울산시는 뭐 비교적 예산 요구서를 잘 공개하는 지자체입니다. 동네 분위기가.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예산 요구서 같은 경우는 진행되는 거잖아요. 내부 문건이잖아요. 따져보면 행정의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사실 공개를 그지는 안 하고 아마 이게 행안부에서 아마 그렇게 하라고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이후 울산시도 몇 년 전부터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공개해서 왔는데.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 요구서를 공개 안 할 수가 없죠. 그 예산 요구서를 보고 시민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게 다 공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 범위가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 범위가 전체 예산으로 만들어졌던 경위가 좀 이런 데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나 제도를 설계할 때 당연히 예산의 전체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심의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 범위가 저희가 잡아줬던 최대 범위가 어제 구에서 하니까 매칭 펀드 되는 거 자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뭐 자체 예산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는데요. 그런데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자치구 내에서의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예산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매칭되는 예산들이거든. 국시비 보조 사업들. 사실 이런 것도 주민참여 예산들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국시비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시비 지원 사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 매칭을 해버리면 구에서 다른 데서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자라고 이제 문제제기를 저희들 하고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매칭 사업이 굉장히 성과가 있고 보여주고 자기들한테 이제 폼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이고 또 성과 아닙니까? 중앙에서 돈을 받아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제 고민 지점들이 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범위를 계속 넓혀야 되는 문제의식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기지방재정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때 그 시민위원회에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거치는 과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대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투용재심사는 그 위원회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한다라고 하고 자체 재원 전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게 참 좋아 보이긴 한데 실제로 내막을 보면 자체 재원을 한 사업이 한 전체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풀뿌리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긴 한데 그런데 이 부산 북구의 전체 발전을 본다면 국시 매칭되는 그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중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가 아직까지 이제 활발히 잘 못 돼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설계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 제도 설계를 주민 참여 예산제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지방 재정에 관련돼 있는 제도에 대해서 법이 허용 어차피 뭐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때 유관 연계성과 유관성들을 좀 찾아서 제도 좀 새롭게 설계해 들어가는 게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를 새롭게 바꿔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그러니까 한 10년 해왔으니까 이제는 좀 새롭게 전환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희들은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모형과 사실 수도권에 있는 모형이 사실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고 문제의식도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경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경로나 고민의 경로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의 고민은 꼭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주민이 참여하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 권한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주민 참여 예산제 아니고도 몇 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관시켜서 또 묶어서 좀 큰 틀에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 아닙니까? 예산이 결정돼야 그 다음에 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그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또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위원회, 뭐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마을 만들기 관련된 저희 센터나 위원회들이 있는데 거기 또 집행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 이런 거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네트워크나 연결을 잘 보고 또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던 그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제 자료가 보니까 23페이지부터 있네요. 예, 보시면 좋겠고요. 아, 마이크가 이게 예, 그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꽤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2005년부터 진행을 했고 그 당시에 주민참여 기본조례라는 것을 만들면서 그 안에 이제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던 게 2005년부터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11년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2012년도에 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서 이제 약간의 좀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도 예전에는 이제 기획예산과라는 형태로 그 정책기획과 예산과가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산과가 지금 별도로 있어서 그 안에서 건전재정계획이라는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산시 참여예산 흐름도를 제가 그리는 재주가 없어서 이게 한눈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 모르겠는데 이제 2014년도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동별로 혹은 각 모임별로 저희가 이제 그 요청이 되는 대로 계속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일종의 교육이죠. 안산시 예산에 대한 대략의 개요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설명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각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가 이루어지고 그 각 동에서 지역회의 결과들이 제안들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과가 다 이렇게 수렴을 해서 각 부서별 검토를 거쳐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1억 이상에 대한 사업안 이거는 좀 이따 범위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1억 이상 사업안에 대해서 제출을 하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이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위에 보시면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이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든 뭐를 통해서든 이렇게 의견을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 거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루트들인데요. 그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 그 현장에서도 교육이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주민들한테 그 자리에서 이제 예산 제안안들을 좀 받고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그 동주민센터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이런 기타 제안은 그 안산시가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민사회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어떻게든 좀 제안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예산과가 받아서 이제 부서 검토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는 그렇게 제안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흐름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에서 예산참여 주민위원회가 구성 운영됐던 게 전부였던 데 반해 지금은 이제 어쨌든 지역회의도 진행하고 이제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그리고 그 실행위원회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회나 이런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명수를 좀 잘못 적었네요. 총 10명이고요.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시민단체 3명, 전문가를 많이 구성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회의가 조금 어려워요. 혹시 전문가분 계시는 건 아니죠? 교수님하고 연구원분들이 한 5분이 계시니까 이게 실질적인 현장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 중이고요. 예, 14페이지 보시면 그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에 그래서 현재 범위와 회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안산이 올해 좀 많이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반기에 좀 뭔가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준비해서 올해부터는 좀 상반기부터 뭔가 차근차근 해봐야 되겠다라고 예산과랑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도 거의 진행을 하지 못했고 올해도 그냥 작년처럼 약간 답보 상태로 계속 해야 되는 것들만 좀 진행을 해온 그런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저도 예산과를 보면 늘 화를 내고 싶지만 요새는 좀 서로 이렇게 다독거려가면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위로해가면서 이렇게 좀 있는 지역이라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굉장히 바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은 일반 회계 자체 사업 당초 예산 근예산 당초 예산 중에서 단위당 1억 이상 소요 사업으로 이제 그 대상을 정하고 있고요. 인건비 경상적 경비, 법정 의무 경비 등은 제외가 되는 거고 대신에 1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일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자산 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이면 이제 안건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최초 년도에는 안건을 상정하는데 그 이후에는 변경 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일단은 상정하는 것 정도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참여예산 범위라고 하는 의미가 주민들이 제한하는 범위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예산 요구액이나 아니면 부서별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사실 정해놓지 않았죠. 예, 그런 범위는 정해놓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로 그냥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었던 거고. 지역회의에서 이제 주민 제안이 들어왔던 거는 2012년도 회의 결과하고 2013년도 회의 결과만 제가 좀 적어놨는데 2012년도 회의 결과, 그러니까 2013년 예산에 대한 이제 요구는 한 147건에 뭐 이 정도 금액이었고, 그리고 이걸 이제 제가 비교표로 적어놓은 거는 사실은 제안의 오늘은 지역회의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안의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금액이 거의 이제 이게 막 10배 이상 늘었잖아요. 2012년, 2013년에서. 근데 나중에 보시면 올해 지역회의는 작년에 10배가 더 넘게,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에서 막 한 4천억짜리 막 도로 건설을 제안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원칙적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좀 사전에 충분한 어떤 고민과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마음껏 제안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껏 제안하는 것들 어차피 아무것도 들어줄 수가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제안하는 주민들의 불만만 쌓여가는, 왜 하라는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동행되지 않으면 올해는 거의 그래서 5천억 넘는 그 지역회의의 제안 액수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비교표를 적어놓은 거고요. 어쨌든 2013년 지역회의에서 그래서 예산액의 반영률은 그 전년도 78%가 됐던 것이 30%로 떨어졌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그런 회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올해 이제 회의를 제가 좀 급하게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올해 2014년도 이제 9월달에 회의가 진행이 됐던 거고, 저희 회의들 뭐 대부분 다 비슷하실 텐데 회의 자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배포가 되는 거죠. 각 분과별로 분과가 저희가 7개가 있는데 각 분과에 각 한 사업당 하나에 한 페이지 정도의 설명서로 이렇게 좀 그 회의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회의 안건은 어떻게 되느냐 25페이지 보시면 분과별로 보시면 한 개 분과에 이제 1억 이상의 사업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체 사업. 그래서 이렇게 총 308건에 한 7천여 원 정도의 사업들이 여기 이제 제가 갖고 온 이런 책자로 이렇게 회의 자료로 제출이 되는 거고요. 아마 다른 지역들은 아까 울산도 그랬지만 사실은 우선순위를 주민분들이 이게 좀 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면 안산은 이 한 건 한 건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에 사실은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제가 그 부분 뒷부분에 좀 제안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억 이상 자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하고 총회 때는 이제 다른 국가 의견들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추가 의견을 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권한은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주민분과위원회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중기지방 재정계획 등에 대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결산에 대한 설명도 참여하게 되어 있고 사실은 조례상으로는 많은 기능을 규정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 때 너무 강력하게 시민사회와 막 의회랑 같이 강력하게 투쟁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조례상에 어쨌든 이런 권한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심의 조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그러니까 지역회의는 주민들이 의견을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그 자리에 우선을 정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뭔가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의 지역회의에서 쭉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뭔가 여기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 또한 이제 별도로 그걸 딱 개정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 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각 동에서 올라온 것들을 예산과가 이제 뭐 부서에 해당하는 건 부서로 검토 보내고 동주민센터에서 해당하는 것들을 검토를 보내서 이걸 쭉 해가지고 그냥 각 그 회의 각 해당 분과에다 다 이렇게 넣어 놓는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또 대부분은 또 1억이 안 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 다뤄지기가 어려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회의 요구 현황은 사실 별도표로 정리해서 이 안건 책의 마지막 책에 이제 부록처럼 넣어 있을 뿐이지 그것을 이제 별도로 심의 조정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것에 대한 지역회의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판단은 그냥 전적으로 해당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결론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예산법에 반영하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들도 내가 이 주민들이 내 지역회의에서 낸 안건에 대해서 내가 심의 조정을 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현실적인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결산 설명 이거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예, 조례 위반을 하고 근데 올해 막 화를 내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이 아무래도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27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저희 이제 총회 회의록 중에서 이제 분과위원회들이 의견 나온 것들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그냥 가장 확실하실 것 같아서 이게 이게 행정분과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45건 380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 조정한 결과라고 해서 이게 회의록을 작성하셨으나 이게 심의 조정의 결과로 봐야 될지 그냥 개인들의 의견을 정리한 걸로 봐야 될지는 제가 조금 내용적으로는 좀 고민스럽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해서 의견을 모은 것도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행정분과위원회의 안건에 해당하는 이 45건 사업에 대해서 이 행정분과위원회가 공히 결정된 그러면 결정안이 뭐냐 라고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개인위원이 이 사업은 좀 이상해요. 좀 깎아야 되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뭐 동의하는 절차를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럼 행정국가위원회에서 저 의견을 우리의 의견이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또 누군가가 어떤 의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회의록에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개인위원회 의견인 건지 이게 우리 분과위원회 의견인 건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분과위원회는 또 나름의 그런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개별 사업에 대한 사실은 의견이기 때문에 예, 물론 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는 참여 예산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더 우선으로 안산시가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약간은 아직 좀 수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회의 결과들이 쭉 나와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8페이지부터 이제 미반영 사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걸 보면 이제 더 극명하게 이게 좀 많은 좀 개선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이제 뭐 물론 이제 회의록들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거는 또 질의응답이 또 절반 이상인 회의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4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은 그 사업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공무원이 답변하다가 사실은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낸 건지 물어보다 만 건지 하는 그런 안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뭐가 회의의 결과인지가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반영 사례들을 보면 이제 2013년에 한 건데 이렇게 쭉 보시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미반영된 것만 제가 몇 개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반영된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반영된 것은 애초에 워낙 사업 자체가 예산과에서 원래도 약간 감액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감액하라고 해서 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모호한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반영된 걸 보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책구입 필요한 이상으로 이견이 없다라고 했는데 뭐 일률적으로 감액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그 30페이지, 31페이지 가로로 큰 표들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더 이제 좀 분명하겠네요. 그 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사동의 안골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이제 분과가 공히 현장까지 확인해서 주민 편의원 기반시설 필요하나 지금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반영을 해버렸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31페이지 보시면 벽보개 시대 뭐 이런 게 있죠. 벽보개 시대는 철거되는 추세이고 교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서가 예산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증액해서 편성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걸 봐서 도대체 기준이 뭔지를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과나 각 부서에서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예산에 대한 진짜 어떤 자문이나 주민 입장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반드시 꼭 반영해야 되는 어떤 결정에 대한 의견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담겨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고민 지점과 좀 제안을 말씀드리면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한 예산의 범위를 규정할 거냐.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시가조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하는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이 제안하는 참여 예산의 범위를 지금 현재 제한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1% 참여 예산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한하는 참여 예산의 범위는 일단은 지금은 1%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은 약간 성과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없다라는 것을 좀 지향으로 전제를 하고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이 되어 있어요.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과정에서도 제안을 받고 뭐 온라인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제안의 통로들은 있으나 이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나 측면이 있어서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안산시가 시행하지는 않지만 시민단체 영역에서 주제별로 좀 제안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문화예술이나 기후변화 대응이나 노동자 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원탁회를 진행해서 이것들을 예산과에 제안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2014년도에 청년정책이나 도시농업 활성화 이런 것들을 별도 주제로 잡아서 필요한 예산들을 모으고 제안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제별로 좀 제안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도 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한편의 생각이 들고 또 제안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안을 받은 것들을 이후에 어떻게 편성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편성하는 결정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예산과에서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갖고 예산과에서 그냥 각 부서별로 검토 맡기고 반영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이게 맞느냐라는 좀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히텐베르크 사례를 잠깐 적어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고 온라인으로 받고 각종 주민들이 제안 받은 것을 온라인에서 투표하고 지역에서 투표하고 그렇게 해서 혹시 집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잘못 투표가 됐을까봐 무작위 시민들을 다시 추출해가지고 재투표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로 투표가 된 것들이 공식적으로 편성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제안하는 것들도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이냐의 그런 결정 과정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거주를 요구안에 대한 거는 저희는 이제 1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5천만 원 이상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안산시의 형편으로 보면 이게 뭐 5천만 원이 1,000만 원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산참여 주민위원들이 뭐를 결정하고 어떻게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가 아직까지 좀 정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다른 지역들이 오히려 더 저는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 이따가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이 결정은 하는데 그럼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따로따로 어떻게 내는 거는 없는지 뭐 그런 그러니까 안산처럼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건지 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과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좀 과부족하다던가 이런 논의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 만든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도 미루고 혹은 그 부서 전체 지원을 해서 분과위원회 이거는 예산 낭비 부정심할 거니까 라는 거에서 그런 거 알기도 하고요. 공부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의안도 체크합니다. 무슨 예산에 관련해서. 근데 그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회의에서 결정하죠. 어쨌든 적절히 조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우선순위 결정하는 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이렇게 의견들을 결정하는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조례상 기능만 제대로 회복해도 저는 안산은 굉장히 훌륭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주제별로 그런 주민들이 예산을 뭔가 제안을 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그 토론회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를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분과별로 해당하는 내용들, 주제들을 잡아가지고 혹은 주민들로부터 요구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용인 사례를 발표한 유진선입니다.
저는 울산 북구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한 지 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거의 걸음마 단계고 보통 임기가 한 기가 2년인데 지금 3기 1년차 시행하고 있거든요. 아니 3기가 아니라 2기 1년차, 그러니까 3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하시는 저희 주최 측한테 자랑할 게 우리 없는데 얘기를 했더니 또 저희보다 아직 시작도 안 하거나 아니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안 하는 데도 많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저희처럼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시거나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쪽에 저희 경험을 나누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왔고요. 또 최근에 저는 젊은 청년인데 지역에 왜 젊은 청년이 없는데 또 자발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예산감시 NGO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울산에서 말씀하신 분들 얘기해서 어쨌든 예산감시 활동이라는 게 이제 예산 낭비를 계속 일단 찾고 예산 낭비를 하지 못하게 많이 만드는 건데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제는 경기도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저는 결정적으로 지방재정법이 이제는 강제조항으로 바뀌면서 이제 시행을 다 같이 하게 됨에 있어서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제 조례부터 올라오는데요. 저희가 3년을 해보니까 주민참여 예산 위원분들이 이제는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두 가지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에서 오신 분들은 예산 감시나 예산 낭비 예산을 좀 많이 저는 뭐라 그래서 그런데 의견을 많이 내시는 쪽에 이제 중점을 두면 일반 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오시는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총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도 계시고요. 그냥 일반 시민한테 오신 분들은 주민의 작은 작은 생활에 밀착된 예산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시의국에서 잘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그게 잘 집행되는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많이 카테고리로 나누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로 이제 3년을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용인시는 제가 이제는 어제 저희가 용인시 의회에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기본조례 토론회가 있었고 자료를 많이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용인시는 어쨌든 홈페이지에 일단 오픈을 다 하기로 했었어요. 제일 처음부터. 그래서 홈페이지에 지금 운영 계획, 여기 보면 도표 같은 경우도 되게 막 만들고 여기서 보면 주민 참여 범위도요. 조례를 2012년도에 여기 용인 참여예산제가 시작하기 전에 용인에서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10곳에서 모여갖고 용인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라는 연합단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기 1년 전부터 이 단체에서 이쪽 연합 네트워크에서 먼저 저희 용인은 3개구로 돼 있거든요. 3개구에 찾아가는 참여예산제 설명회를 저희들 자체에서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참여예산 학교 워크숍도 또 개최를 했었고 또 주제별 참여예산 학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환경 참여예산 학교를 또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가 이제 입법 예고가 됐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의견도 제출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후발주자라서 비교적 조례라든지 이런 운영 계획 이런 거는 그 틀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훨씬 아까 울산 북구나 안산보다는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었고 웬만한 그 5대 기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연구회만 빼고는 거의 다 지역회의 3개구마다 지역회의 있고요. 시위원회 했었고 그다음에 예산학교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연구회만 지금 못 들어가 있고 민간 조정 협의회를 만드는 거가 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NGO 단체 쪽에서는 민간 협의회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하자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 할 때 어쨌든 위원들이 잘 들어가야 돼. 좋은 생각과 그다음에 저는 열심히 활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위원회 구성할 때 되게 고심을 많이 해서요.
거기 가지고 이제 저희도 예산과의 그 담당자가 있는데 그쪽에 계속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참여세 네트워크에서는 그 구성할 때 옆에서 그거 뭐죠, 뭐 이렇게 공뽑기 이런 것도 가서 다 참관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위원회가 60명이 됐는데, 그리고 구위원회는 저희 3개군이가 각각 40명이니까 120명 되잖아요. 근데 다른 시랑 조금 틀린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징이 저희는 구위원회에서 동마다 한 분씩이 시위원회를 자동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용인시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다른 사례를 보니까 구위원회랑 시위원회랑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가 되는 거 이런 거를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위원회 조례 안에도 넣고요. 구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한 분은 구위원회, 그러니까 구위원이시죠. 구위원이면서 시위원회 자동으로 가는 그렇게 했고요. 시위원회에서 전문가 NGO 쪽 그룹 있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시위원회만 또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민분들 공개적으로 그런 분 중에서 선택하고, 그다음에 아까 구위원회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요. 후발 주자다 보니까 뭐 조례에는 각 지역에서 그 전에 선발적으로 한 도시 지자체에 좋은 거는 다 넣자 그랬고, 저희도 참여 범위를 뭐 일반회계,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어쨌든 본 예산만 추경 이런 것도 넣고 싶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회를 전체적으로 안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본 예산 하는 거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사업비는 맨 처음에 전부 다 했었어요. 첫 해를요. 그랬더니 각 행정 담당에서 뭐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는데 자기네 너무 힘들다, 우리 1억 이상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희가 뭐 괜찮다고 우리도 그래서 저희가 그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사업비는 1억 이상으로 했고요. 그 대신 주민 제한 사업은 다 주민 제한은 사실은 그렇게 큰 예산이 별로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주민 제한 사업은 뭐 1억 이런 건 우리 없고, 시에서 올라온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실은 예산감시 운동하는 것처럼 스캔을 다 하는 거잖아요. 의견도 하고 우선순위도 매기는 것은 그거, 그러니까 트랙을 다르게, 그 주민 제한 사업들은 작은 예산을 많이 발굴해서 어쨌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저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조그맣게 발굴한 예산들이 잘 반영이 돼서 잘 되면 참 좋겠다. 그게 자기네들은 큰 뭐 거기에 대한 뭐 보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옆에 이제 수원시가 되게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수원시에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요. 현장 실사를 꼭 해라. 그리고 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구위원회가 잘 돼야지만 시위원회가 더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장 실사를 꼭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저는 지금 기흥구에 살고 있는데요. 기흥구에서 버스까지 해서 현장 실사 거의 제가 이번에 시의원 됐잖아요. 시의원 생감할 때 이렇게 현장 감사하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2년차 해서 보니까. 그래서 갔다 오셔서 그 중에 한 분이 제 방에 오셔갖고 쫙 그 자료들이 이렇게 이만큼 줬나 봐요. 시의원에서 쭉쭉 몇 군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이거는 안 했으면 무슨 방음벽인가 봐. 이거는 낭비 예산인 것 같다. 뭐 이런 예산들을 하셔서 그거를 충분히 의견을 얘기하시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현장 실사 같은 건 하고 있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시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첫 해는 저희가 거의 시위원회나 구위원회에서 한 30명 정도가 그 NGO 단체 쪽에서 거의 들어갔었어요. 참여예산위원회 임기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은 저희 여성단체 대표님께서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위원회 사내에서 어떤 의견을 계속 이렇게 협의하고 조율할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지역 여쭤보니까 시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격월 정도 회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또 다른 지역을 이렇게 잠깐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잘못하면 분과위원장님들만 모여서 하는데 지역에서는 저는 장유유서 이런 게 많아서 분과위원장님들이 대부분 최연장자이신 분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대응하고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분과위원장과 젊으신 분을 부분과위원장을 둬서요. 그 두 파트가 하니까 5개위원회니까 10분 정도 위원장님까지 해서 한 12분에다가 지역회의의 각 위원장님들 3분을 참관으로 해서 시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2달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해서 곡선전 어쨌든 협의하고 하는 거를 먼저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똑같이 다른 지역이랑 마찬가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논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예산 아까 반영할 때 그러니까는 그 의회에서도 왜 삭감하느냐 아니냐 심의 보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잔잔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뭐 반영 미반영 심의 보류 이런 거를 좀 하면 좋겠다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그 반영하는 그 문서에 그런 거 좀 남겼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고요. 우선순위만 지금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가 원년에 네트워크, 그러니까 민간단체 참여예산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용인시 참여예산위원회랑 같이 합동으로 공동 개최를 했어요. 원년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원년 토론회를 좀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이렇게 저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순수하게 주민 예산을 제안을 반영하는 건 거의 미미하다. 그러니까 주민 제안을 사실은 어떤 같은 경우 통장님 통해서 동장님이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통장님과 순수하게 그런 게 많아서 저희가 그걸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는 주민 제안 반영률이 꽤 높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에서 막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20번도 그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용인이 일반회계가 1조 4천억에서 5천억에 가까운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약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1억 이상 각 부서에서 제안하는 사업은 그대로 우선순위를 하지만 그건 의견 제한적인 그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이 생활 밀착으로 되는 소액 예산 같은 경우는 좀 퍼센티지 따로 우선순위에서 반영률도 따로 내보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고요. 그 대신 첫 일기 때 그 위원장을 이제 NGO 쪽에서 맡다 보니까 어떤 걸 했냐면 총회 때 그 여러 가지 요구가 아직 반영이 잘 안 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총회 때 이제 요구서 결의안을 항상 채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관행이 돼서 매 1년마다 결의안을 채택을 해갖고 결의안을 막 이렇게 써서 그걸 시장한테 꼭 제출했거든요. 뭐 어떤 운영에 대한 내용, 뭐 반영률이 미비하다는 내용,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서너 개 정도를 항상 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한 해 지나면 그 중에 한 5개 요구하면 2개씩은 이렇게 반영을 그 행정조직에서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반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참여예산 네트워크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일기 때 참여예산 위원 중에서 이거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참여예산 네트워크 자체에서 그러면 강사 교육을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강사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 강사 교육을 한 7인가 8회를 좀 타이트하게 했거든요. 완전히 파워포인트 나와서 앞에서 설명하는 거 막 체킹하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한 8분 정도가 이렇게 남으셔갖고요. 올해 2기 참여예산위원회 이제 용인시가 전체적으로 구위원회, 시위원회를 이제 했잖아요. 그때 그 강사분들 중에서 그 강의를 맨 처음에 좀 위원회를 구성하면 무조건 예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아까 말하는 용인은 시작하다 보니까 아까 뭐 최인호 국장이나 그 외부에서 되게 많이 모셔왔었어요. 모셔왔고 공무원부는 공무원대로 또 어떤 교수님들 모셔왔는데 이제 한 1기 정도 지나면 우리 그러니까 참여예산위원이면서 이제 첫 번째 위원이면서 이런 강사 교육의 그거를 그 단계를 다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거를 또 행정 담당의 팀장이 그걸 받아들여갖고요. 이번에 2기 교육은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 형태로 꼭 해달라 그리고 그러니까 낮에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토요일 날도 해달라 해서 이 3가지랑 그다음에 이 강사 교육을 받은 1기에서 받은 분들을 꼭 강사로 해달라 그렇게 해갖고요. 그분들이 거의 3회에 나눠서 한 6, 7분이 다 투입이 돼갖고 강사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강사분들이 경험이 있지만 경험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 그룹보다는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한 분을 안 했고 한 번 강의할 때 꼭 한 3분 정도가 들어갔어요. 메인 강사, 보조 강사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서로 들 마음도 내고 서로가 경험이 되고 가능하면 왜 그 전통적인 방식 앞에 와서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주제별로 해서 왜 이렇게 뭐 5, 6명 이렇게 묶어서 하는 워크숍 형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참여예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조금 내가 부족해도 옆에 강사님이 같이 보완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거 안에서 또 이렇게 강사 위주로 이렇게 하는 강의가 아닌 새로 오신 예산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는 거를 수렴한 옆에서 어떻게 퍼실리테이터 기능, 그러니까 촉진자 기능을 할 수 있는 강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걸 해본 거가 지금 아마 큰 경험이고 아마 다음에 아마
3기 때 또 뽑으면 또 1, 2기 합쳐서 하신 분들 중에서 또 그 중에서 나오셔갖고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과라면 한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는 아직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구회가 없어요. 연구회가 없다는 거는 피드백 한류 기능이 없고,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 이런 게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가 들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곧 할 거거든요. 근데 조례 개정 할 때는 연구회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수원 예산권 중에서 저 청소년 예산위원회에 놓고 청소년 예산 학교를 했기 때문에 아까 참여 예산 위원들이 4년이 지나면 연임까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반적 위원회들이 다 그 이상은 안 돼서 그분들이 이제 강사를 하실 때 그 청소년들도 같이 함유에 있어서 이게 참여 예산 위원들의 역할이 되게 이렇게 질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애착심도 많아지고 참여 예산 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의정 모니터란도 한다든지 아까 뭐 마을 만들기 하는데도 관여한다든지 이렇게 외연이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 조례 개정할 때는 저 청소년 예산 학교를 가능하면 구마다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3개부에 좀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외부 강사분은 아까 이거 전국적 현황이나 흐름을 할 수 있으신 분들 한두 분 하고 거의 내부에서 워크숍 형태로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울산에서 말씀하신 저기 사무장 권사문 창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하다가 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어느 단계에 가면 마을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을 사업들 자체가 주민 제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큰 예산이 아니에요. 마을 사업들이 많아봤자 뭐 5천에서 많아봤자 한 2억 3억 정도거든요. 원래 주민들이 간이 작아서 5억 이상 말도 못해요. 저 공무원들은 저희가 와서 보면 용인은 웬만하면은 100억 이하는 올라오지도 않고요. 공무원들은 제한했다 하면 100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는데 주민들은 자기 주머니 자기 가정 살림 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연계를 하고 또 아까 말하면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지 이제 새로 지역에서 여러 이제 생태계들이 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적, 마을 공동체 또는 어떤 일자리 같은 경우 그런 조직들이 같이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들이 머물러서 주민 참여 예산제랑 같이 가야지만 지역에 이제 어쨌든 주민 참여 예산제가 주민 자치를 성숙화시키고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주민이 지역의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행정의 들러리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하고요. 이제 시작이어서 저희는 자랑할 게 없고요. 특징이 있다면 앞에 선배의 선두주자 고생 많이 하시는 그런 지역에서 하신 거를 옆에서 우리는 이제 문제가 된 건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홈페이지 같은 데 웬만한 거 다 오픈을 하고 아까 1억 이상 사업부 예산을 하니까 보니까 그 자료를 거의 다 주시더라고요. 거의 주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정도로 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순수 주민 제한 사업을 왜 공무원들이나 동장님, 면장님들이 그쪽에서 하고 싶은 걸 주민 이름으로 하게끔 해요. 그런 거를 잘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부족한 거를 시간 한 5분만 주시면 여기 새로 오신 분이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마이크는 받았는데 할 말은 없고 이게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뭐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 실사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 한 10군데 정도 5시간 정도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런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떻게 사진도 나와 있고 뭐 제가 직접 가서 하니까 아무도 조금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왜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한다 그러는데 왜 도로 확장하는가 이런 말에 대해서 뭐 이 안쪽에 뭐 아무개 의원 뭐 친구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줬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뭐 정말 실제로 정말 급한 사업인데 또 뭐 그 예산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좀 많이 갈린 경우도 있고 이게 뭐 어떤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이건 정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의원은 뭐 이거보다는 안 나갑시다. 혹은 이제
또 직접 의견을 내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강력하게 요구한 것도 있고 그건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이제 그 우선순위를 매길 때요 검토를 할 때 먼저 행정에서 자기들이 이제 검토해야 될 의견이랑 그리고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먼저 의견을 달아서 줍니다. 의견을 달아서 어떤 의견은 이제 그냥 소액이니까 우리가 그냥 투자하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적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 의견 그러니까 불가 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고요. 그냥 다 불가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장기 과제라고 표현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행정 쪽에서도 아 이거는 하면 좋겠는데 뭐 돈이 없어 못 하겠네요 이런 거를 되게 장기 과제로 그냥 줍니다. 그래서 장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 한 명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그냥 사그라드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 회의할 때는 25개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20개 의견을 주고 이제 검토해 주세요 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매기고 좀 지역회의니까 우선순위를 매겨서 의견을 좀 달아서요. 달 건 달고 해서 이제 시로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이게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1기 때는 안 했었는데요. 1기 때 했던 분들 의견에는 말씀으로는 이제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가장 낮춰서 아까 말씀드린 뭐 아무개 의원으로 관련된 그런 같은 게 낮춰서 올리면은 그런 게 이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 오늘 아마 부천에 오셨고 또 부천도 좀 사례 좀 발표해달라 이런 취지로 하는데 부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이제 지금 제가 마지막 발표고 빨리 발표가 끝나야 좀 쉬고 그래서 저는 짧게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부천은 일단은 원칙적으로 4년 전에 시작하면서 모든 예산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용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뭐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경직성 예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생각해 갈 때 뭐 모든 예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좀 더 중점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봤더니 각 그 동에서 소규모 편익 사업을 올립니다. 그런 올리는 것을 그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정하는 것 그리고 민간 이전 경비들이 있죠. 소관 부서별로 이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보자. 그리고 교육 경비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교육 경비 이 세 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작해 나갑니다. 먼저 각 동별로 소규모 편익 사업을 수건 사업을 올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이내로.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될 때의 취지가 뭐였냐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데 이 낯설은 제도가 우리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예산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것이 내 눈앞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어야 그래야 이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 1억 이내의 사업을 한 겁니다. 그때 물론 반론도 있었습니다. 뭐냐? 그렇게 되면 동주민회의가 이쪽에만 매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사업을 합니다. 그 맨 밑에 그 표에 보시면 2011년도 맨 아래쪽에 보면 준위 편익 사업 선정 74건 39억 원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확정 반영된 것이 48개 27억 원입니다. 이건 뭐냐면 39억이 올라왔지만 사실 예산 타당성에서 떨어지고 문제성이 있는 예산 요구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빼고 나니까 최대한 수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48개 사업 27억을 반영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소규모 편익 사업이 우리 동네에 예산 따먹기식이 되고 있죠. 이거 못 따면 좀 바보 같고 우리 동네가 좀 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취지에서는 주민들이 예산을 결정 과정에 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갈수록 한편에서는 솔직히 예산 낭비 사례도 나오더라. 뭐 이런 말도 예산 낭비 사례를 없애자고 이걸 하는 건데 그런 이제 사례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2012년도에도 57개 사업 34억 규모의 편의 사업이 올라왔는데 확정된 사업으로 28억이 확정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결정은 시민위원회에서 결정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공무원들과 시민위원회 임원들과 같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뭐 주로 이제 대부분 다 수용되는 형태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규모가 좀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따먹기식이 돼버리는 것 같은 그리고 아까 안산에서는 막 뭐 4천억짜리 예산 요구도 한다고 하시듯이 10억짜리든 20억짜리든 50억짜리든 부천시에 필요한 예산을 주민들이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소규모 편의사업 선정하는 것 때문에 이런 활동들은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만 발견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2014년도에는 공모사업 형태로 요구는 하지만 꼭 좋은 사업만 반영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가게 되고 근데 그런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공모사업이 그럼 좋으면 다 받아주느냐?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산을 뭐 한 10억 정도로 하자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왜 또 줄이느냐?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범위를 왜 줄이느냐라는 또 불만이 일어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지금 현재 이 동주민회에서 올라오는 예산 반영과 범위들이 변화돼가고 있고 고쳐져 가고 있고 제도를 잡으려고 이렇게 애써가고 있는 뭐 부천시 상황이 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민간 이전 경비인데요. 민간 이전 경비만이 아니라 저희가 시민위원회가 100명이에요. 저도 보니까 뭐 얻을 때 100명에서 97명이 나오고 올해 아마 93명이 나오고 아주 추석률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100명을 6개 분과로 나눕니다. 그럼 6개 분과가 그 소관부서들이 거기에 관여이 되겠죠. 소관부서별로 해서 6개 분과를 나누는데 소관부서의 그 다음 해 예산 요구액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내게 됩니다. 아까 뭐 안산이나 근데처럼 이렇게 의견을 내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밑에 표에 보면 뭐 연예인 축구 1억 원 삭감, 뭐 의장기 체육대회 4천만 원 삭감, 물론 다시 의회에서 살아났습니다만 기업사랑 한마당 축제 2억 원, 1억 원으로 축소해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분과위원회 하다 보면은 물론 저희들이 참여예산의 위원들이 예산 전문가도 아니고 예산을 잘 몰라요. 어떨 때는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요거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세부 계획 좀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세부 계획을 줘요. 작년도의 결산이라든가 이거를. 근데 보면 저희 시민의 눈으로 봐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지금 지난주에 저희 분과에서는 보훈회관에 뭐 행사 했는데 6.25 행사를 하는데 200명이 모이는데 2천만 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념식이잖아요. 기념식을 하는데 1인당 10만 원을 쓰더라고요. 야, 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팀장님 오셔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얘기해봤다가 보니까 어떻든 간에 그 운영비가 또 근데 또 확장되더라. 보훈회관에 있는 모든 10개 단체가 예산을 요구하니까 그게 다 반영돼서 요구액을 올려왔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했더니 바로 기획예산가랑에서 전체적으로 1억 올리는 걸 했더니 갑자기 1,000만 원 올리는 걸로 축소돼서 다시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그런 예산은 시의원도 잘 건드리기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시장도 건드리기 힘들죠. 네. 그런 거 삭감하고 그런 거 막 동결시켜내고 요구에도 있어. 이런 것처럼 어떤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런 면에서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회의 심의 권한을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먼저 심의하느냐라는 이제 뭐 이런 의견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분과위원회별로 요구액에 대해서 의견을 달고 그 의견이 어떻든 좀 편성에 참고가 되는 형태로 갑니다. 단 의견을 달면 시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분과별로 의견을 단 거를 시민위원회가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면 채택을 합니다. 채택을 하면 시민위원회 이름으로 편성권자에게 의견을 내는 거죠. 그것에 대한 물론 반영은 시장이 책임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넘어가는 형태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바로 교육경비인데요. 교육경비는 뭐 각 지역마다 약간 사정은 있지만 저희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계 중에 한 3%까지는 좀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일반 회계가 대략 지금 한 8,9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 그래서 작년에 243억 정도, 그러니까 무상교식 빼고 243억 정도를 이제 교육경비를 이제 책정하고 가는데 뭐 이 교육경비 진행 과정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맨 뒷페이지 제 발제 그 맨 뒷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교육경비의 예산 편성 절차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일자 현장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에다가 이 돈은 부천시가 주는 거니까요. 교육청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천시로 오면 부천시에서 다시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이 합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그 12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4명 그래서 16명이 조를 나눠서 한 작년에는 한 80여 개, 올해는 한 거의 100여 개 학교를 현장 방문을 합니다. 현장 방문을 해서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발전을 해보면은 어떠한 그 도표가 있고 어떤 식으로 현장 방문을 하고 뭐 어떻게 배점을 하고 평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저희가 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해서 교육경비 특별위원회가 이 분과 활동을 끝내고 나면 그래서 의견을 답니다. 그리고 특히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방문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낸 것을 가지고 시민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뭐 질의응답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해서 그것을 다시 올려주면 그 자료가 그래도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참고가 되고 다시 거기서 결정된 것이 시의회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교육경비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데 현장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천이 학교가 120 몇 개가 학교가 있어요. 왜냐면 올라오는 게 한 100개 정도든 100몇 개가 올라오는데 실사를 한다면 객관성을 뚫려면 12명이 100개를 다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보다 여기가 필요하고 여기보다 여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여기서의 객관성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여기에서 그 교육경비 특별위원회가 다니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 올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멀쩡한데 바꾸려고 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게 되고 그런 일치가 좀 더 예산 낭비를 막아낸다든가 좀 더 시급한 곳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하고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천시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교육경비를 꼭 이런 식으로만 운영할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는 갈수록 앞으로 이 제도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려면 또 하나의 대의체제로 시의회도 있고 다른 시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하나의 대의체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좀 더 넓은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결정을 내는 데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교육경비 같은 것들은 좀 더 많은 학교의 교육 주체들이
자기 학교의 문제를 가지고 제안하고 참여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교육 경비 페스티벌이라든가 지역 축제라든가 이런 형태로 다 같이 좀 다른 학교의 문제점도 같이 보고 내 학교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를 같이 보면서 가치를 결정한다면 조금 더 공정성을 담보해내지 않겠느냐.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 뭐 다 담고 또 이런 주민들의 뭐 여러 사람의 의견은 또 몇 프로를 잡고 해서 해야겠지만 그런 형태로 좀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결정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소수의 입김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참여함으로써 저절로 공공성이 담보되는 형태로의 이 제도를 자꾸만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또 하나의 뭐 대입제재이고 또 하나의 한계가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계속 많은 갈등을 하지 않겠느냐. 저는 아마 그런 과제가 있고 부천에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를 하지만 그런 과제를 현재도 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